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이슈 앤 피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섭입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사활을 건 선거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너무나 조용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앤 피플에서는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총선 이슈와 쟁점을 진단하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좋은정치심net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종호 KCN 건강방송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서 계속 선거전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번 그 제22대 총선의 어떤 그 선거 때마다 특히 전국적인 선거인 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적 의미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선거 분위기에 대해서도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대표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은 정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경향이 크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선거 구도도 정권 심판대, 정권 안정 구도로 설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의제에 대해 해답을 내리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저출생 문제나 네. 지방 소멸, 그다음 기후위기 등 다양한 게 우리 국가적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뭔가 미래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선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정치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력 회복. 네. 네. 기존에 전북 정치권 너무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그런 평가들도 많고, 특히 뭐 새만금 관련된 예산 삭감 때문에 그게 더 팽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북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 먹거리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선거고,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해답을 내놓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뭐 시대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그 미래의 문제,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국가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소멸화와 저출생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떤 그 선거의 논쟁이 되려면은 이것이 활발한 쟁점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쟁점은 형성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권 심판과 정권 안정론, 이 두 개가 양쪽에서 부딪히면서 지금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 아이들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좀 답을 정치권에 내려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여야가 극단적 대립구도로 가다 보니까 정권 심판하자,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거야에 대한 심판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거야 심판으로 대립을 너무 심하게 붙다 보니까 실제 국가적 의제나 사회적 의제, 뭐 환경적 의제들이 좀 실종되고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존의 전북에 대해서 정치력에 대해서 존재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너무 조용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뭐 개별 후보별로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겠지만 실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선거를 좀 치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호 기자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미, 네. 그리고 지금 지켜보시는 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재 기자로서 이제 그 현장을 뛰면서 이제 후보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고 했는데, 지금 앞서 이제 그 손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그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이 이제 대비하는 큰 프레임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과도 저희가 이제 공식 인터뷰를 나눌 때도 거의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적으로 다
정권 심판을 가장 1순위에 좀 내세우고 있고요. 또 반면 또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정 안정을 통해서 뭐 지역 발전, 균형 발전도 더 이끌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논조를 좀 피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큰 프레임 속에 지역 의제는 사실상 좀 소멸되어 있다는 그런 좀 약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이 내세우는 뭐 지역 공약이나 예전과 달리 약간 경쟁 분위기도 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파장분위기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총선의 열기는 사실상 크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거가 조용한 선거를 넘어서 좀 잠자는 선거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가 되는 총선의 분위기를 좀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 전북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 지지 정서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 결과를 좀 평가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산과 군산을 비롯한 도내 10개 선거구에 이제 경선해서 후보자가 결정이 됐는데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은 전직 뭐 국회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 경선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손문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현재 선거 분위기를 보면 여야 모두 다 출마를 했잖아요. 지역구에 보면. 네. 그리고 제3지대 정당도 출마를 했거든요. 근데 제21대 총선만큼 경쟁 구도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도민들의 관심사항에서도 멀어지고 있어서 투표율이 좀 걱정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북 같은 경우 특히 제20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경선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다 공식이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뭐 현역이 많은 곳에서 당선이 됐고 또 하나는 단수 공천 받았기 때문에 실제 경합 지역도 없었던 게 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 네. 또 현역이 탈락된 지역 같은 경우도 기존 전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 경선 이후에 도민들이 그때 이제 반짝 여론이 집중되다가 그 이후에는 도민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굉장히 조용한 선거 국면을 치르고 있다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표율이 올라가겠느냐, 굉장히 투표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일정 정도 투표율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들 하지만 전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정호 기자.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고 하는 것과 같이 뭐 이제 현역이거나 아니면 전직 맞습니다. 국회의원 네. 출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손문선 대표가 얘기한 것 같이 정치력 회복을 바라는 네, 어떤 도민들의 의사가 맞습니다. 그대로 표현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력 회복 이 키워드를 놓고 보면 사실상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21대 지금 국회에서 사실 가장 크게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도내에서 가장 크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슈화가 됐던 것들이 사실상 뭐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북 홀대 네. 이런 좀 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정치력이 좀 부재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상 민주당 경선 결과 놓고 봐도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가장 좀 관심 끌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 관심 끌었던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올드보이의 뭐 귀환이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좀 용어가 좀 있었는데 뭐 전주병의 뭐 정동영 후보라든지 또 이쌍갑 이춘서 후보 같은 경우 사실상 다선 그 중진 의원 이제 경력 갖출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를 좀 복귀했다는 점이 좀 사실 좀 눈에 좀 띄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 지역 놓고 보면 이제 그 이번에 뭐 군산의 대하 회원이 사실상 이제 분구가 좀 되면서 이제 그 을 지역 이제 쉽게 말하면 군산, 김제, 부안 을로 넘어가고 군산, 김제, 부안 갑에서 이제 사실 김우겸과 신영대 뭐 현직 의원들의 또 격돌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선의 관심 지역이었지만 이쪽에서는 또 이제 나름대로 또 그래도 제세에 도전하는 신영대 또 후보가 또 이제 공천을 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전표가 결정이 돼서 예. 현재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진표를 우선 간략하게 네. 선거구 이제 군산과익선 3개의 선거구밖에 안 되니까 간략하게 어떤 분들이 지금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예,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일단은 뭐 이산 갑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33명의 후보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산 갑은 그래도 두 번째로 받는 좀 4파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 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각 정당별 후보자가 좀 나와서 지금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이춘석 후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민서 후보, 그다음에 또 새로운 미래 제3지대죠. 새로운 미래에서 신재용 후보가 좀 출마를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진보당 측에서는 도내에서 2명의 후보를 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산갑의 정건희 후보를 좀 내세워서 경쟁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산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이제 도내에서 또 가장 적은 또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금 한병도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문용혜 후보가 지금 격돌을 하고 있고, 저 3자 대결인데, 그다음에 또 뒤늦게 지금 현재 그 이은재 후보, 시키면 통일당에서 이은재 후보가 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산 김제 부안갑이 이제 양자 대결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신영대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오지성 후보가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대진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네, 예. 우리 도내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맞습니다. 냈다.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자를 냈다. 뭐 결과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후보자를 냈다는 점이 좀 어떤 그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런 점도 좀 하나의 뭐 색깔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선거전에서 좀 나와서 우리 유권자들이나 우리 도민,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도 우리 지역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뭐 이런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의제가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뭐 2조 심판이냐. 이재명 조국 심판이냐 뭐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지역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논쟁이 되는 이런 선거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그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손문선 대표님? 이런 그 지역 의제의 실종 현상.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 총선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좀 문제가 이미 있는 겁니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지역 의제가 뭐 전북만 실종됐다라면 이게 전국적으로 그랬다라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전북 같은 경우가 너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좀 굳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전북만 이렇게 조용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좀 공약 발표가 매일 끊임없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전북 같은 경우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떠나고 있고 특히 일자리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소멸화돼 가고 있는데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공약을 제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이나 그다음에 먹거리를 제시하기를 다 누구나 기대하고 있잖아요. 수도권이나 부울경 등 여야 격전지 같은 경우는 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거의 각 정당 선대위가 매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북은 완전 번외 지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뭐 네. 찾아오는 정당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야 모두의 관심 받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이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는 지지사에 약하니까 투자 노력을 전혀 안 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출마한 후보들이나 도당 차원에서 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공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대위 차원, 중앙당 차원의 입장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고 전국에 비해서 좀 걱정이 많은 우리 전라북도 좀 이런 무관심, 관심 밖에 있는 현재 선거 상황을 보면서 걱정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그 작년에 그렇게
예산 홀대를 받았던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적어도 이번 총선 기회에서는 무엇인가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기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북이란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정말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도민들이 서울에 가서 상경 집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적어도 22대 총선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를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총선에서의 활발한 해결 방안,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없단 말입니다. 논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번 총선의 현상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이전에 지금 저희도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이 새만금 예산 같은 경우 사실상 뭐 삭발 투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복원됐다 60%가량 복원됐다고 하지만 시조 복원됐다고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측에서는 다시 한번 뭐 기본 계획을 또 재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타당성을 조사한 검증을 또 한다는 그런 빌미로 해서 사실상 예산 집행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사실상 새만금 사업 예산은 거의 솔직히 제로에 가깝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예산 자체가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도 그런 큰 지역 의제, 사실상 지역 개발 앞당길 수 있고 지역의 현안 해결할 수 있는 의제, 새만금이라든지 뭐 지역 소멸,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 개발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실 거의 그런 의제에 대한 열띤 논쟁, 뭐 공약 경쟁 오는 게 좀 사실상 실종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 가장 큰 문제로 저희가 뭐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은 민주당의 그 독점 이 현상이 굉장히 좀 오래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경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늘 반복되는 사실상 본선은 약간 좀 열기가 늘 식어가는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시키면 정치적 다양성이 좀 약간 아직은 여기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반면에 또 이런 그 도전적 격인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북에서 도전적 격인 국민의힘이나 뭐 제3지대 다른 정당에서도 좀 약간 인물이나 공약에 대해서 참신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뭔가 표심 공약을 나서고 유권자 공약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반대측 그 도전적 격에서도 어떻게 보면 뚜렷한 또 활동이 없고 또 참신한 공약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종합적으로 좀 선거의 그 열기가 좀 미지근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역 이슈에 대한 활발한 그 논쟁이 없다는 선거가 이게 참 우리 유권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네. 불행한 그렇죠. 불행이죠. 불행한 그런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선거 가운데서도 한 가지 특이한 아주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그 넘어섰고, 거의 이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 혁신당의 이 이색 돌풍 현상,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조국 혁신당 돌풍은 정권 심판에 대한 선명 야당론이 좀 통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심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선명성, 선명 야당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지지도가 꾸준히 30%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동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실제 정권에 대한 평가, 심판 이런 여론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좀 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제대로 심판하고 견제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 뭐 현역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는 뭐 비명 행산 이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의 잡음이 컸겠죠.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유권자들 중에 중도층들이 표심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창당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한 섭려는 너무 길다. 심판하자 나오니까 중도층, 즉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 다시 결집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서 어쨌든 털릴 만큼 털렸지 않느냐. 법에 지금 대부분 그런 결정도 남겨 있는데, 근데 현 정부 같은 경우 뭐 주가 조작 의혹이나 뭐 디올백 수수 의혹, 그다음에 뭐 장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수사를 안 차나요. 그냥 넘어가고 물타기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결정적인 게 이종섭 전 국방장관, 네. 뭐 최상병 사건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죠. 근데 출국금지 조치를 풀고 호주대사로 임명을 해버리잖아요. 이러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권 심판에 대한 가장 앞장서 선명히 나온 조국 혁신당의 표가 몰려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에 대한 중도층까지 협소하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되면서 현재의 돌풍을 일으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야권 지지 세력 플러스 중도층까지 결합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 아마 이렇게 비례정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현상이 특이한 점은 우리 손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 지지층, 일부 지지층에다가 중도층의 상당 부분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 세력이 일부가 옮겨간다라고 하는 네.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중도층의 상당한 부분이 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로 그동안 민주당 지지를 망설이던 그런 그 중도 일부 세력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최동호 기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그 분석 내용을 좀 살펴보고 여론을 좀 살펴보고 하면, 일단은 그 현 정권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평균 60%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느낌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 그 야권에 사실상 직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실상 그 조국 혁신당 이번 총선을 맞아서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프레임 딱 두 개가 정권 심판, 검찰 개혁이라는 선명한 의제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서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현 정권에 대해서 실전 느끼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키면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좀 애매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을 좀 더 그 지지를 하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런 돌풍이 과연 투표까지 연결이 될 거냐. 그렇죠.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 결과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당선자를 몇 명까지나 낼 수가 있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 어떻게 몇 명이나 당선자를 낼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조국 혁신당 뭐 돌풍이 이런 추세로 간다라면 두 자릿수 비례 의석 확보는 무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자릿수. 네. 지금 뭐 비례 의석이 45석, 46석입니까? 네. 46석 중에서 두 자리 네. 이상을 두 자리 지금 이상 확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많으면 15석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변수가 없었을 때 이렇게 점을 칠 수가 있고요. 현 추세를 가면 그렇다는 식인 거고요. 좀 투표일이 좀 며칠 남았는데 네. 투표일이 갈수록 지금까지의 선거를 보면 여야를 포함해서 각 정당의 지지 세력들이 결집을 하거든요. 그렇죠. 느슨한 구조에 있다가 각자의 뭐 보수는 보수대로, 뭐 진보는 진보대로 총 결집을 하는데, 결집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걸로 점을 쳐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선거 과정의 원론을 보면 후보자들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의 막말 리스크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고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 서울이나 이런 데 집값들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연령대별 투표율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추이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가장 그 활발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리얼미터 쪽에서 매주 한 차례씩 지금 계속 여론조사 결과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쉽게 보면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8에서 30%의 그 박스권 형성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매주 2에서 3%씩 계속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는 또 영남에서도 이제 국민의 미래를 앞선 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지금 전체 국회의석의 그 비례대표가 46석인데 정말 최대치로 보면 한 15석까지도 저 비슷하네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께서 모두 최대 15석까지를 네. 좀 내다보고 있는데, 뭐 이것이 뭐 그야말로 한번 전망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어떤 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것은 뭐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이렇게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또 이 거품이 또 꺼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변수도 네.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 민주당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거기에 반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득표율이 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추이를 보낼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득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선거 판세나 쟁점들로 놓고 보면 우리 지역, 우리 도내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지지 정서가 아주 더욱더 견고해지고 높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득표로 이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이나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이제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총선을 봤지만 투표율의 문제지 득표율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득표율은 그 프로테이지는 큰 변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투표율이 전국 기존 제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을 상회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하회할 거라고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민주당 득표율이 도내에서 낮아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투표할지는 좀 현재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요.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해야 할 것은 뭐 득표율보다 투표율을 걱정을 해야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49.9%였거든요. 네. 근데 뭐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21대 총선하고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석 같은 경우는 과반수 확보는 아마 무난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해봅니다. 최종호 기자는 이 국민의힘 득표율이 이번 선거에서는 좀 얼마 정도나 나타날 수 있을지 뭐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뭐 쭉 보면은 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5% 전후 이런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계속 쭉 보면 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 전으로 사실상 했는데, 이번에는 뭐 제가 이제 뭐 감히 좀 예상을 좀 한다면 나름대로 득표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5% 아래로 내려갈 거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특히 뭐 정권 심판론도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또 제 3지대도 또 일단 나온 상태고 거기다 또 이제 비례대표 정당이 또 나오면서 돌풍을 또 일으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국민의힘 자체의 그 득표율은 전반적으로 좀 낮아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물론 반면 또 한쪽에서는 뭐 그래서 뭐 노령화된 그 노령층 인구가 좀 증가하다 보니 보수 성향으로 돌아서는 유가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저도 국민의힘이 득표율은 예년만큼은 또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양당의 지지 정서, 양대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의 극단적인 지지 세력, 극단화에 대한 반발로 제3지대 정당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예. 이 개혁신당과 새정치미래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제3지대 정당을 표방을 하면서 이 양대 정당의 모순을 극복을 해보자 이런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출발할 때는 상당히 관심을 좀 모았다가 사그라들어서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아주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처음에는 관심이 좀 있다가 지금은 낮아졌는가, 거의 관심이 없어졌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많은 그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3지대 정당이 빅텐트를 쳐서 형성이 된다라면 의미 있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지지율 같은 경우 높게 평가한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거의 존재감이 올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지지율이 낮게 판단을 해서 지역구를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나 의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결정적으로 3지대 정당 간의 그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걸 보면 섞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뭐 노인 문제, 뭐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이런 게 좀 서로 트러블이나 입장차가 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 명절 전에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1일 만에 또 합당을 철회했어요. 이러면서 기존에 보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당에 대한 그런 조직의 그런 구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좀 충돌되면서 이게 갈등을 있었고, 그에 대해서 당이 다시 뿔뿔 흩어지는 결과로 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치명적인 상처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3지대 정당이 또 조국 혁신당이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소수 정당이나 3지대 정당 같은 경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게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자체적인 어떤 전략의 실패, 빅텐트를 치려다가 실패한 그런 전략의 실패,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어떤 돌발 변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존에 표방을 해왔던 개혁신당이랄지 새정치미래의 이 정당들의 어떤 존재감이 미미해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종호 기자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좀 사회전문가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취재 현장에서 그 유권자들을 만나서 제 3지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을 종종 만나면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보면 이제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제가 앞서 그 사회전문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 3지대는 사실 거대 양당의 폐를 없애고 시키면 정치 개혁을 표명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전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기대감을 모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반전 없는 진짜 3지대로 전락을 한 상황이고요. 좀 최근에 한국갤럽의 그 여론조사만 놓고 보다도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 3.2%,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1%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빅텐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게 한 번 합쳐졌다가 또 흩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했던 정치 개혁과는 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분 문제로 좀 갈랐었다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좀 생기시면서 아무래도 좀 지지를 좀 철회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종호 기자가 말씀하시는 중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네. 심사평가위원이 예, 맞습니다. 여기를 찾아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투표율이 얼마가 될 거냐. 뭐 손 대표께서도 이제 쭉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투표율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투표율 전망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그 역대 선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뜨는데요. 네. 그 결과를 참조해 보면 제21대 총선 투표율이 전국 상황입니다. 62.2%였었고요. 전북 같은 경우 67%였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투표율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항상 그렇죠. 예. 네.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였고, 실제 이제 기존의 총선은 다음에 국민의당하고 또 민주당하고 경합하는 이런 구조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았지 않느냐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지방선거는 이렇게 민주당 거의 독주 형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야가 심판론을 좀 대격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국 혁신당이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뭐 3지대 정당도 나는 소수 정당도 후보를 내서 지역구 출마를 해서 현재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투표율은 제21대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상회할 거라 좀 판단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이번 4월 5, 6일에 있을 사전투표 결과를 봐야겠지만 전국 투표율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이 제21대 사전투표율이 26.7% 했거든요. 아마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문제는 전북입니다. 네. 전북이 앞에서 평가를 했지만 너무 재미없는 선거고 주목받지 못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정도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투표율은 전국에 비해서 하위할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뭐 조국 혁신당의 어떤 돌풍 현상 때문에 또 이렇게 지역구 투표율하고 비례대표 투표율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다행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투표해야 할 요인들이 생긴 건 사실이고요. 그 비례정당에 대한 그 호남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투표로 좀 유입했을 거라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은 제21대만큼은 못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1대만큼은 우리 본의 투표율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최정우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반대로 이번만큼은 투표율이 그래도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조금은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앞서 여러 가지 뭐 쉽게 말하면 민주당 뭐 독주 체제나 뭐 지역 의제 실종, 뭐 미지근한 총선의 돈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조국 혁신당의 그 비례대표 좀 열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흥행 요소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막바지에 또 어떻게 보면 여러 정당별로 나온 후보들이 또 나름대로 조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투표로도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은 좀 투표율은 좀 상회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정권 심판론하고 2조 심판론이라고 하는 어떤 대립각이 분명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쟁점들이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끌어모을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2대 총선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여러 가지 투표의 쟁점과 이슈들을 우리가 짚어보고 전망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손문선 대표께서 먼저 정리의 말씀해 주시죠. 총선은 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각 지역마다 중요한 지역 의제가 있죠.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이나 먹거리를 지역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제시가 돼야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전북 지역은 여야 모두 관심 밖으로 벗어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선거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 경선 때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부울경, 수도권 등에 보면 여야 극견지, 경합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공약들이 현재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전라북도는 기존에 잼버리 사태, 새만금 예산 삭감 이런 것들 통해서 매우 홀대하고 있고 정치력이 없다 이런 게 도민들의 평가도 많았는데 이번 선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있는데 이번 여야가 그래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다른들 전북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최정호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이번 총선 역시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정권 심판론을 놓고도 뭐 격돌을 하고 있고 하지만 역대적으로 가장 늘 보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1순위는 역시 정책과 공약이었습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일주일 후면 사실상 이제 그 당락이 또 결정되고 또 이제 지역 발전에서 앞으로 4년간도 책임지는 또 이제 당선자가 또 윤곽을 이제 드러내겠지만 이제 반드시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 각종 쏟아내는 공약보다는 좀 이 실행 능력, 쉽게 말하면 현실화를 반드시 약속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역에서 4.10 총선이 너무 조용하게 치러져서 심지어는 잠자는 선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선거가 정권 심판론과 조국 심판론에 묻혀서 전국적인 상황에 매몰되다 보니까 지역 의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방안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4.10 총선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그리고 최정호 KCN 건강방송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